중국은 절대 못 참지. 한국에 어떻게든 되갚아야겠어. 케냐에서 일어난 기업 수출권으로 중국이 잔뜩 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뒤처진 탓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지만 모든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되어 아프리카의 정보통신 기술이 싹 다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날은 케냐 전국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중국 화웨이와 협상을 진행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죠. 은보기 ICT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준비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웨이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4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5년 분할 결제에 2%의 낮은 이자율을 제시했거든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백업까지 있어서 안정성 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 제 이메일함에 생소한 발신자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트리빗이라는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었거든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케냐 통신망 프로젝트 제안서라고 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첫 문장부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웨이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2억 달러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계산기를 2번이나 두들겨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로열티는 완전 면제 기술 이전은 100% 보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이 케냐 정부에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화웨이 계약서에는 데이터 공유 조항이 있었거든요. 기술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찜찜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급히 은보기 장관께 보고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특히 데이터 주권 부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죠. 회의실에는 통신부 고위 관료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웨이 측 대표단도 이미 도착해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 부총경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트리빗의 메일 때문에 은보기 장관이 갑작스럽게 회의 시작을 30분 연기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트리빗 측에 즉시 연락해서 화상회의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급하게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트리빗 측에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태현 트리빗 대표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복잡한 기술적 설명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무엇보다 케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가격이 정말 현실적이냐는 거였죠. 김태현 대표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과 현지 맞춤형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무엇보다 케냐의 디지털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익성보다는 의미를 중시한다고 하시더군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여시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감시받으려고 통신망을 까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디지털 주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즉시 회의를 연기해야겠다고 화웨이 측에 알렸죠. 화웨이 측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회의 연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왕 부총경리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은보기 장관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은보기 장관이 트리빗의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은조로 기술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이 가격이 정말 현실적이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화웨이 절반 가격이라니 믿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때 무한기 경제협력 담당관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통신망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화웨이는 글로벌 1위 통신장비 업체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무한기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케냐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1대1로 프로젝트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열거하면서 이런 기회에 중국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케냐와 역사적 연관도 없고 경제 규모도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은조로 팀장이 무완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 트리빗이 보여준 성과를 조사해봤는데 결과가 인상적이라고 보고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기존 중국 시스템보다 속도와 안정성이 모두 뛰어났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완기가 다시 반박했어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작은 나라와 케냐는 규모가 다르다면서 한국 기업이 과연 5천만 케냐 국민의 통신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정차관이 예산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트리빗과 계약하면 2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돈으로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무완기가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 더 비싸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성이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화웨이 계약서의 데이터 공유 조항이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트리빗은 모든 데이터를 케냐 국내에서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완기는 기술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케냐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오히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한국 측에 넘어가면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클 거라고 했습니다. 무완기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관의 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중국과의 협상이 미뤄지고 한국 측 조건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죠.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 아키니에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왕 대사가 직접 은보기 장관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전 10시 중국 대사관에서 왕 대사와 경제참사관이 ICT부로 찾아왔어요. 왕 대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준비를 하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고위급 면담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은보기 장관과의 면담에서 왕 대사는 중국 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케냐와 중국 간의 오랜 우정을 언급하면서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대1로 프로젝트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화웨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측에서 믿기 어려운 제안을 했어요. 기존 45억 달러 계약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총 55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서 케냐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케냐 정부가 흔들릴 만한 조건이었죠. 중국에선 어떻게든 길을 쓰고 한국과의 계약을 막으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관님은 케냐의 정보를 케냐 안에서만 유지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중국 측은 그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그 돈이라면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과의 계약은 취소되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은보기 장관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케냐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케냐 국민들의 데이터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관님의 이런 확고한 입장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중국 대사관 측은 그날 오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완기 경제협력 담당관을 별도로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완기가 중국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개별 접촉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완기는 이미 중국 대사관으로 향한 후였어요. 한참 뒤 갑자기 무완기 담당관은
제게 차 한잔하자며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귀띔해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무한기 개인에게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베이징 대학 초청 연구원 자리와 함께 자녀 교육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조건을 같이 받을 수 있다며 같이 중국 측의 손을 잡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과의 계약이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리빗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공무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걸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화웨이 베이징 본사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런 화웨이 부회장이 직접 나이로비로 오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갑자기 케냐를 방문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케냐 간의 기술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했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케냐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거였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건 트리빗의 제안이 정말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보기 장관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케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계약을 추진했죠. 하지만 장관님의 목소리에서도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실무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장비를 보내왔던 거죠. 그런데 사흘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리빗에서 보낸 첫 번째 장비 컨테이너 30개가 몬바사 항구에 도착했는데 통관 절차를 밟던 중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항구 관리사무소에서 급히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항구 담당자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정상적으로 하역됐고 임시 보관소에 적재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CCTV도 그날 밤만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컨테이너들을 운송했던 트럭 기사들이 모두 잠적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항구에서 일하던 현지 기사들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외부 업체 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트럭 회사에 연락해봤는데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김태현 트리빗 대표에게 급히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제게는 의외였어요. 굉장히 침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선 이럴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하긴 했다면서 오히려 침착하게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항공 운송으로 긴급 장비를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로 케냐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항공 운송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화물기가 두바이에서 기술적 문제로 지연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엔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3일은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죠. 하필 우리 프로젝트 장비를 실은 비행기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케냐 현지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통신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리빗 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중국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는 식의 보도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기사를 쓴 기자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중국 언론사와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가 모자이크를 한 채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봐도 무한기 담당관이었죠. 중국 측의 거액을 받고 인터뷰를 해준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서관이 제게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트리빗이 과거 베트남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과 베트남 측에 연락해봤지만 거짓 뉴스였습니다. 누군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사실무근이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무한기 담당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중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면서 트리빗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일하는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은보기 장관도 고민이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언론의 부정적 보도까지 겹치니까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태현 대표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 53명을 케냐로 긴급 파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원래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설계만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트리빗이 직접 나서서 설치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결단력에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상호 현장 책임자가 이끄는 53명의 기술진이 조코 케냐타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적인 모습과 체계적으로 정리된 장비들을 보니 믿음이 갔거든요. 이상호 팀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 케냐의 상황을 브리핑받은 후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케냐 전국의 통신 인프라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중국 장비들의 성능과 한계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트리빗 시스템이 들어갈 최적의 위치를 찾아나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중국 팀이 대충 설치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는 시기였다면 한국 팀은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했어요. 케이블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고 최적의 각도로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두더군요. 첫 번째 시범 설치는 나이로비 시내 작은 상업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구역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상호 팀장의 전략이었는데 일단 트리빗 시스템만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중국 시스템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30% 빨랐고 안정성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 지역 상인들이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며 신기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페 사장 음투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견제도 동시에 시작됐어요. 왕 부총경리가 갑자기 케냐에 추가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기존 화웨이 시스템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무료로 최신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무한기 담당관이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화웨이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논리는 항상 강력했거든요. 이상호 팀장이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성능 비교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화웨이 시스템과 트리빗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보자는 거였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을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제안이었어요. 은보기 장관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케냐 정부로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다음 주에 공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트리빗 기술진들이 작업하는 현장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자주 목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이었는데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금세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드론까지 날아다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상호 팀장이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것 같다면서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점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나면서 기존 화웨이 장비와 트리비 시스템 사이에 심각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 간섭 정도로 생각하고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했죠. 한국 팀에서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집에서 8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나운서 카리우키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카리우키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려던 순간 화면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전국 방송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집 TV 문제인 줄 알았는데 라디오에서 방송 사고 소식이 나오더군요. 30분 후 방송국 기술팀장 음코마가 급히 제게 연락해왔어요. 문제가 생겼다며 즉시 복구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상호 팀장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트리비 장비 자체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화웨이 시스템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계속 신호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 통신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냐 상업은행 본점에 갔는데 ATM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모두 먹통이 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은행 직원들은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행 IT 담당자 키마니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장 해결하라고 압박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호 팀장에게 급히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은보기 장관이 전국 지방청장들과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케냐의 디지털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장관이 발언하는 순간에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장관 비서실에서 긴급히 제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때는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겨우 한국 기술진들이 와서 희망을 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연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니. 무한기 담당관이 제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역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상호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이 밤새 원인을 분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모든 장비가 개별적으로는 정상 작동하는데 화웨이 시스템과 연결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명확한 오류 코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재정차관이 이 상황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정부 업무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무한기 담당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트리빗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팀장이 한참을 고민해봤다며 제게 은밀히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웨이 시스템이 워낙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이상호 팀장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국제 표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변형이 많이 가해져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원활한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며칠간 계속된 시스템 충돌이 결국 케냐 전체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더니 마침내 전국 규모의 대형 사고로 번져버린 거였습니다. 나이로비 중앙통신센터에서 시작된 오류가 도미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케냐 전역의 인터넷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케냐 중앙은행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ATM과 카드 결제가 모두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였죠. 상점들도 현금 결제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원시 상태로 돌아갔어요. 이상호 팀장이 48시간 동안 원인 분석에 매달린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트리비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호 팀장이 발견한 건 화웨이 시스템이
한국 장비의 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불필요한 인증 요청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한국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교란 신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은조로 기술팀장이 추가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화웨이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네트워크가 한국 시스템에 대해 조직적으로 간섭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었던 겁니다. 은보기 장관이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케냐 ICT부 전체 간부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무한기 담당관이 먼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미 화웨이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2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이걸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구축하는 건 너무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급진적인 결정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음투 재정차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며칠간의 통신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3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장비 교체 비용보다 현재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신용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어요. 게다가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화웨이 시스템의 구조상 다른 장비와의 진정한 호환이 불가능하다면서 부분적 교체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면 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마치 독이 든 우물물을 정화하려면 우물 자체를 새로 파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한기 담당관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최신 장비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다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도 발전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장관님은 국가의 통신 인프라가 외국 기업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독립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케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호 팀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웨이 장비의 로그 분석 결과 한국 시스템이 설치된 후부터 의심스러운 데이터 전송이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전송되는지 추적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무한기 담당관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의 안전이었으니까요. 결국 은보기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고 트리빗 기반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케냐가 중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디지털 독립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은보기 장관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케냐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서 케냐의 디지털 미래에 대한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화웨이 장비의 전면 철거와 한국 시스템으로의 완전 통일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장관은 국가의 통신 주권 확보와 진정한 디지털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결정이었거든요. 장관이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랬습니다. 향후 6개월 내에 전국의 모든 화웨이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트리빗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거였어요. 총 예산은 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케냐 정부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중국 대사관의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류 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케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의 파기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중국 상무부도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케냐의 결정이
양국 경제 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1대1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중국 측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에 왕 부총경리가 급히 케냐로 날아와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화웨이 본사 차원에서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재협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은보기 장관은 이미 내린 결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일부 친중 성향의 케냐인들이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거든요. 나이로비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 시민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독립이 된 것 같다면서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케냐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기술 환경이야말로 케냐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정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젊은 세대의 열띤 호응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케냐 IT 업계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방형 시스템 도입으로 현지 기업들의 기술 혁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어요. 중국 시스템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그동안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제야 진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케냐의 결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렇게 케냐 정부의 결정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 중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어요. 베이징 본사에서 급파된 화웨이 최고 기술 책임자 장 웨이밍이 나이로비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제시하겠다며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장 웨이밍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웨이가 케냐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존 장비의 성능을 10배 향상시킨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설치와 유지 보수까지 20년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중국 기술진 200명이 추가로 케냐에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혔어요. 이상호 팀장이 케냐에 구축한 시스템은 완전한 오픈소스 기반의 케냐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맞춤형 구조였습니다. 화웨이의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중국 기술자들이 이 구조를 파악하려고 분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구조 자체가 오픈소스와 양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중국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한국 시스템이 너무 유연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기술적 접근이 막히자 중국 측에서 다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중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 천하오가 우연을 가장에 나타났어요. 커피 한잔 하자며 근처 카페로 이끌더니 은밀한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천하오가 처음에는 케냐 중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양국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제 협력이 케냐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케냐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화웨이와의 재협상을 성사시키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심지어 중국 내 합작 사업 기회까지 보장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하오가 말하길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이라고 포장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케냐도 중국도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종용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거절했습니다. 케냐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개인적 이익으로 좌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국가의 기술 독립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오가 재고해보라며 명함을 건네줬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칠 후 천하오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200만 달러로 올려서 제안했어요. 거기에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 한 채까지 덤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집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은보기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이 크게 놀라면서 중국 측의 로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어요. 공무원들에게 중국 측의 접촉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요 고위 공무원들 모두에게 엄청난 금액의 로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정책의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렇게 중국 측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장 웨이밍이 결국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케냐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포기를 시사했어요. 200명의 기술진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공개적인 로비가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11시경 트리빅 기술진들이 머물고 있던 나이로비 힐튼 호텔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력 공급 문제인 줄 알았는데 30분 후 전기가 복구됐을 때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어요. 이상호 팀장이 급히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호텔방에 설치해둔 백업 서버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케냐 통신망 설계도와 보안 프로토콜 정보가 들어있던 파일들이 흔적도 없이 삭제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전이 트리빅팀이 머물던 21층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층의 투숙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매니저 음카루가 당황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였던 거죠. 이상호 팀장이 즉시 한국 본사의 사이버 보안팀에 연락해서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12시간의 정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호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교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해커들이 정전을 일으켜서 백업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순간을 노린 거였어요. 그 틈을 타서 악성 코드를 심고 데이터를 빼내려 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전문적인 공격이었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해킹의 출처였습니다. 추적 결과 공격이 시작된 지점이 케냐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와이파이 라우터였던 거예요.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중국 대사관 내부 네트워크에서 신호가 발신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은조로 기술팀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어요. 외교기관이 이런 식으로 직접 사이버 공격에 나선다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즉시 케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상호 팀장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일 수도 있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트리빗이 받은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트리빗 시스템의 보안 구조가 이런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했습니다. 해커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를 삭제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짜 파일만 건드린 상태였다고 이상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트리빗의 보안 시스템은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숨겨진 파티션에 저장되고 겉으로 보이는 건 미끼용 더미 파일들이었던 겁니다. 해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트리빗 시스템이 공격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커들의 침투 경로부터 사용한 기법까지 모든 게 로그에 남아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 측의 해킹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호 팀장이 48시간 만에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심지어 백업 시스템도 자동으로 재구성되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중국 측의 정교한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죠. 은보기 장관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즉시 중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팀장은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어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해두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케냐 사이버 보안 청장 음악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트리비 시스템의 보안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됐다고 했어요. 실제 공격 상황에서 완벽한 방어력을 입증한 거였으니까요. 중국 장비였다면 이미 모든 정보가 유출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리비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카드마저 무력화된 셈이었죠. 그런데 중국 측의 사이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히 뒤바뀐 주장을 펼친 거였습니다. 류 대사가 단상에 서서 한국 측에서 중국 시설에 해킹 시도를 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거였어요. 류 대사는 중국 대사관의 컴퓨터 시스템이 한국 기술진들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기밀 외교 문서까지 유출됐다며 피해 규모를 과장해서 발표했어요. 중국 관영신화통신에서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케냐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기밀이 모두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케냐 현지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친중 성향의 일간지 데일리 네이션에서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로비 시내 카페에서 들은 시민들의 대화가 기억나요. 한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한국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지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중국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성급한 시스템 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보기 장관도 이런 여론 변화를 감지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장관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저에게 말했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상호 팀장이 이 상황을 타개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개 시연회를 열자는 거였어요. 나이로비 한복판에서 신형 통신 모듈을 공개하고 누구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어요. 투명한 공개 시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케냐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나이로비 중심가 우후루 공원에서 케냐 디지털 미래 체험전이 개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였어요. 축구장만한 부스에 최신 통신 장비들이 전시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건 5G 체험 코너였어요.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다운로드해보고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기존 중국 시스템이, 다른 쪽에는 새로운 한국 시스템이 나란히 설치되어서 실시간 비교가 가능했어요.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다운로드 속도가 중국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빨랐어요. 같은 영화 파일을 봤는데 중국 시스템은 5분이 걸렸지만 한국 시스템은 2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차이였어요. 나이로비 대학생 카마우가 체험 후 소감을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가 훨씬 원활해질 거라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케냐의 디지털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상인들은 카드 결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장사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면서 빨리 전국에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연회 둘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몰래 와서 한국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있었던 겁니다. 왕 부총경리의 부하 직원들이 시민인 척 가장하고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체험을 마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니. 하는 감탄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케냐 언론들도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일간의 시연회가 끝날 때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중국의 가짜 뉴스에 흔들렸던 시민들이 다시 한국 시스템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체험한 성능 차이 앞에서 모든 의혹이 사라진 거였어요. 중국의 해킹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한국에서 성공적인 시연회가 끝난 다음 날 케냐 정부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케냐의 핵심 통신 인프라에 침투를 시도했다면서 다행히 한국 기술진들의 빠른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연회가 끝나기도 했고 이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육부 장관 키베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진실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어요. 케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로토도 동조했어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케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교통부 장관 무안기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무안기 담당관이 계속해서 중국 측 입장을 대변했어요. 혹시 기술적 오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해커들이 중국으로 위장한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장관님께서 무안기 담당관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중국을 감싸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바로 그때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조사한 자료들이었어요. 무안기 담당관의 아들이 베이징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 중이라는 사실, 장관 본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들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면서 설명했어요. 무안기 담당관이 지난 6개월간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진 기록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로부터 각종 선물과 향응을 받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안기 담당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로비를 받고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0분 후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경찰청장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무안기 담당관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와 정부 내 부패 사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저녁 케냐 국영방송 KBC에서 특별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보도를 시작했어요. 중국이 케냐의 통신 인프라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방송에서는 트리빗의 기술적 우수성도 함께 부각됐어요. 한국 시스템이 중국 시스템보다 성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도 철벽 같은 방어력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기술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해킹이라는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했다고 분석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케냐를 무시하고 주권을 침해한 중국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이로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중국은 케냐에서 나가라. 케냐를 우롱하지 마라. 하는 구호가 시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어요. 케냐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특히 격렬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 기업 직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어요. 케냐의 미래를 훔치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나이로비 시내 차이나타운에서도 긴장이 고조됐어요. 중국 식당과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을 향한 적대적 시선이 느껴진다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대사관은 급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케냐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케냐 시민 무투아가 KBC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뒤로는 케냐를 해치려 했다면서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만약 계속 숨겨뒀다면 케냐가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중국의 마지막 발악이 오히려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은 거였습니다. 케냐 국민들이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분명히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나이로비에서의 성공적인 공개 시연회 소식이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연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우간다 정보통신부 차관 무세베니가 급히 나이로비로 날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케냐 시찰이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우간다도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케냐처럼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간다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이상호 팀장이 이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케냐 프로젝트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트리빗 본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간다와의 협정이 시작되고 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 측에 긴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이 사건을 중국의 기술 굴기 전략에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케냐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됐어요. 은보기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케냐의 선택이 강대국의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 카드까지 써가며 트리빗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거였어요. 중국의 마지막 시도가 막힌 지 한 달 후 트리빗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동현 회장이 직접 케냐를 방문해서 은보기 장관과 특별한 회의를 갖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단순한 사업 미팅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는 케냐 정부청사 VIP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동현 회장, 이상호 팀장, 그리고 은보기 장관과 몇몇 핵심 관료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공식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려움을 헤쳐온 동료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김동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케냐에서의 성공이 단순히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라고 말하면서 케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어요. 케냐에 기술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서 인재 양성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은보기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되물으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다고 감탄했어요. 장관은 그동안 케냐 정부가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고민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능력을 키우는 게 국가 발전의 핵심인데 그걸 도와줄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김 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나이로비에 미래연구소를 설립해서 케냐 젊은이들에게 최신 통신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으로 보내서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케냐에서 많은 걸 배웠으니 이제는 배운 걸 돌려드릴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김 회장이 진정성 있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회 공헌 차원이 아니라
진짜 케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은보기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더 감사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트리빗이 케냐에 온 후로 젊은이들의 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어요. 예전에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케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믿게 됐다는 거였어요.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단순히 통신망을 깔아준 게 아니라 케냐의 미래를 만들어줬다고, 케냐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해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이상호 팀장이 조용히 자신도 젊은 시절 정체성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털어놨거든요.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빈 공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뭔가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호 팀장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었지만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트리빗에 입사한 것도 한국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케냐에서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면서 조국의 기술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라고 말했어요. 이상호 팀장의 고백이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보기 장관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케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독립 후에도 계속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확신하게 됐다고 했어요. 케냐도 당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이상호 팀장이 케냐 젊은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릴 때 꿈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케냐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김동현 회장이 이 대화를 듣고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거라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꿈만큼은 같았거든요. 은보기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상호 팀장이 한국에서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케냐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뭔가 뜨거운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걸 느꼈어요.